안녕하세요. 사랑스럽고 듬직한 남편의 개구쟁이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고 호화스러운 집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기도 한데요. 이 집을 선물 받기까지 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 된 도리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상이 되어 이렇게 큰 선물로 찾아왔지 뭐예요?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신 분과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집이 저에게 선물로 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를 힘들게 한 당사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숙 형님 부부였습니다. 그 사연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경기도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며 지내는 사람이었죠. 근면 성실하고 성격이 차분하니 듬직한 사람이라서 좋았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자는 말에 수락을 했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형님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장가를 갔더라고요. 결혼 준비라면서 듣기론 시숙네 부부에게는 결혼식 때 2억 원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저희한테는 1억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전 거기에 대해 서운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1억이라는 큰 돈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셨는데 상당히 근엄하시고 각이 잡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 군인 신분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 아들들에게 그만한 돈 해주시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도 남편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와 남편은 시댁에 바라는 것 없이 아들 둘을 낳고는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근데 바랄 수도 없었던 게 시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아들들에게 굉장히 엄격하셨거든요. 특히나 어떤 힘든 경우에도 자신들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시는 분이라 어찌 보면 굉장히 칼 같은 면이 강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저희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희가 알아서 해결을 했지 시댁이나 친정 쪽에도 손 벌릴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숙네는 아니었죠. 시숙네는 시숙이 갈빗집을 크게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형님은 부동산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저냥 잘 되었던 시숙네 가게가 갑자기 기울게 되면서 형편이 확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남편이나 시부모님 말로는 시숙이 사업할 깜냥도 안 되고 갈빗집도 맛이 그냥 그래서 그만큼 큰 규모의 가게를 할 필요가 없는데 시숙이 욕심을 좀 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꾸역꾸역 한 몇 년은 유지했던 것 같은데 결국엔 그 수준이 바닥이 나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그전에도 몇 번씩 고비가 있었지만 시숙은 고집을 피워 개인 빚까지 져가면서 가게를 유지시켰고 결국에 이젠 그마저도 안 되니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버린 거였어요. 그때부터 시숙은 시댁에 돈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진짜 조금만 도와주시면 가게 살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딱 7천만 원만 좀 도와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저 아무것도 안 바랄게요. 솔직히 이 사업 시작할 때 아버지가 뭘 도와주셨어요? 초반 자금을 도와주시길 했어요. 아님 중간중간 고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푼돈이라도 쥐어줘 보셨어요? 자식이 이렇게까지 고군분투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제발. 안 돼. 내가 너 사업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냐? 그저 가게 규모만 늘리면 장사가 다 되는 줄 알아? 가게 규모 줄이더라도 맛을 내야지 맛을. 내가 먹어도 너네 고긴 잡내나고 퍽퍽해서 먹질 못하겠는데 생판 모르는 암이라고 먹을까? 제발 그 사업 타령 그만하고 번듯한 직장 다닐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가게 규모 줄이고 맛부터 내서 제대로 사업할 생각을 해. 손부터 벌릴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자식이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나 몰라라 하세요. 나 몰라라.
뭐야? 이게 널 도와주는 일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네 일에 관심이 없어? 너네한테 해준 게 없다고 했냐 아까? 그럼 니네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2억 준 건 뭔데? 대학교까지 번듯하게 잘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결혼까지 내 돈 써가며 키워줬으면 그 다음부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부모한테 손 벌릴래? 너도 이제 가장이야 이놈아. 제발 좀 철들어라. 시아버진 항상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고 시숙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만 되면 돈 얘기를 꺼냈다가 늘 이렇게 퇴짜를 맞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시숙은 시아버지가 안 되니까 시어머니를 공략했고 마음이 약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몰래 시숙을 조금씩 도와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가족들 전부 다 아무도 몰랐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명절 때 온 식구가 모여 밥을 한참 먹고 쉬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버님은 안방에 들어가셔서 쉬고 계시고 저희 부부와 시숙네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숙이 은근슬쩍 시어머니를 주방 쪽으로 모시고 가더군요. 순간 왜 저럴까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숙이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지 몰랐던 저희들은 대수롭지 않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자다 나오셔서는 점심 먹은 게 살짝 소화가 안 된다며 매실차를 찾으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주방에 가서 타서 마시려는 듯 했는데 저는 제가 얼른 타드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시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같이 주방까지 따라 나오셨는데 그때 주방 가까이에 간 저와 시아버지 귀에 믿지 못할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번엔 왜 또? 지금까지 너한테 돈을 얼마나 해줬는데 벌써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그 돈은 다 어쩌고 또 와서 이러는 거야? 이번엔 진짜 안 돼. 네 아버지 알면 큰일 나. 아이 엄마 진짜 이러기에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딱 마지막. 정말이니까 이번엔 1,000만 원만 좀 해주세요. 나 진짜 성공할 자신 있다니까. 우선 가게는 좀 살리고 봐야 하잖아요. 이번에 살리고 나면 나 지금 레시피도 다 연구하고 있어서 금방 가게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안 된대도. 네 아버지 알면 나 진짜 혼나. 너 엄마 쫓겨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안 돼. 시아버지와 저는 여기까지 듣곤 깜짝 놀랐어요. 이 대화를 대충 들어보니 그동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닥달하는 시숙네에게 돈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게 무려 5천만 원이나 되었던 거였죠. 여기까지 듣고 난 뒤에 시아버지는 더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이 죽였던 숨을 팍 쉬시더니 곧바로 호통을 쳐버리셨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그거 진짜야? 지금 첫째 내 돈을 해준 거야? 어?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여보, 그게 얘가 하도 알아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안쓰러워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해 여보. 야, 너 네가 감히 내 마누라한테 돈을 뜯어가? 네가 자식이 맞냐? 어? 맞아.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이 아빠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엄마한테 빌부터 빌붙길. 너 당장 따라 나와. 어디 한번 너 사기죄로 내가 고소시켜 줄까? 그래야 정신 차릴래? 아버지, 사기라뇨. 고소라뇨. 진짜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 정도도 못 해주십니까? 예? 나는 안 된다.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왜 우리더러 그 똥까지 치우라 말아야? 지금까지 너 키워주고 재워주고 했으면 다 한 거지. 당신 무슨 돈으로 이 자식한테 돈 보냈어? 얼른 바른 대로 말해. 아, 그게 우리 노후자금으로 당신이 빼놓은 거 있잖아. 그거 잠깐 꺼내다 썼어. 뭐야? 아니 이 옆에 내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 이제 우리 노후자금 어쩌려고? 내가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어봐.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리고 너, 네 엄마한테서 가지고 간 돈 당장 돌려내. 안 갚으면 네 가게고 뭐고 내가 다 엎어버릴 줄 알아.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정말 너무하세요. 시아버지의 큰 호통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시숙은 서운해하면서 그대로 형님과 조카들 데리고는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또 한 번 혼인하셨죠. 그때부터는 시어머니는 시숙에게 절대로 돈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숙네는 여기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시숙네는 시숙도 문제였지만 형님도 정말 문제가 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님은 부동산 중개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사기죄로 들어갈 사람은 시숙이 아니라 형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절대로 저는 부동산 중개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선량한 부동산 업자분들을 욕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형님은 수많은 부동산 업자분들을 욕듣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우리 형님을 욕하는 것뿐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형님은 그야말로 개차반 중에 개차반이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중개 수수료보다도 훨씬 많이 받아 처먹고 이리저리 돌려서 돈 벌어먹는 아주 악질인 사람이었죠. 그런 형님도 늘 시숙이 시댁에서 돈 얘기를 하면 옆에서 같이 거들곤 했었고 이 사건을 통해 시아버지에게 서운하다면서 술 마시곤 전화해 막 술주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걸 듣곤 귀가 차다며 시아버지는 어이가 없다며 아예 전화를 끊으시고는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첫째 며느린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서 막 열을 내셨죠. 그때 시아버지를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그만큼 시숙네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아버지 호통 이후엔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아 그나마 좀 시댁이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겨우 잠잠해졌던 우리 시댁은 그대로 쭉 평온이 유지될 줄 알았지만 몇 년 뒤 아주 폭풍 같은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6년이 지난 이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약해졌다 싶었던 시어머니가 건강검진 후 암 진단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고 이때 제일 많이 힘들어하신 분은 시아버지셨죠. 늘 제가 봐온 시아버지는 강단 있고 항상 보기만 해도 무서우시고 우직하면서도 강한 분이셨는데 철통 같았던 우리 시아버지는 어머니의 암 소식에 그대로 좌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의 병간호에 힘을 쓰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죠. 경기도에서 살면서 가까이 살고 있던 저희는 자주 가서 시어머니 간호도 해드리고 시아버지도 좀 쉬시게끔 해드리고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저희도 모르는 새 많이 힘드셨는지 점점 살이 빠지고 쇠약해져 가는 게 확연하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나날이 약해져 가는 시아버지 모습에 걱정이 앞서던 찰나에 남편이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여보, 요즘 우리 엄마보다도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살이 많이 빠져서 예전 같지 않으신 게 너무 걱정돼. 그래서 말인데, 당신만 괜찮으면 우리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두 분 좀 봐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뭐? 우리가 아예 들어가서 살자고? 어, 이러다가 두 분 다 큰일 날 것 같아서 사람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더더군다나 더 두 분은 아이가 있으셔서 예측이 더 어렵잖아. 그래서 아예 모시고 살면 어떨까 싶어. 형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싫다고 할 사람이라 당신한텐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모시고 살면 좋겠는데. 저는 남편의 제안에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마음을 정하고 대답을 했어요. 알았어, 여보. 두 분 다 힘들어 하시는 거 나도 느껴지는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그리고 나도 며느리로서 두 분 저렇게 힘들게 노년 보내시다가 돌아가시면 마음도 안 편할 것 같고. 그래,
당신 생각대로 하자. 우리가 모시고 살자. 정말?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여보가 진짜 최고다. 최고는 무슨. 근데 우리 애들도 잘 적응을 해야 할 텐데. 얘들아,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겠어? 우와, 어, 나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 할아버지가 맨날 잘 놀아줘서 나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같이 살래. 맞아,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 아이고,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되게 좋아하고 있었구나. 알았어. 우리 그럼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 텐데 너네 할머니 아프신 거 알지? 힘드시지 않게 귀찮게 하면 안 되고 잘해드려야 돼. 알았지? 네, 엄마. 이렇게 저희는 아이들의 동의까지도 다 얻으며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집은 저희 집을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저희와 지내면서 치료에 더 제대로 매진을 하실 수 있었고, 다행히도 점점 병세가 호전되어 건강을 되찾아갈 수 있었죠. 시아버지는 몸이 너무나 많이 약해져 계셔서 시어머니를 돌보시는 일은 최대한 못하시도록 했어요. 대신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면서부턴 일을 그만두고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미안해 하시면서도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둘째야,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나야 이제 다 늙어서 아파서 죽으나 늙어서 죽으나 별 차이도 없는데 네가 나 때문에 너무 큰 희생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어머님,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머님 위한 일인데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절대 전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손주들 보는 행복 누릴 생각을 하셔야죠. 앞으론 그런 말씀 마세요. 아셨죠? 그래,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 받는 내내 머리도 다 빠지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서 나중엔 가발도 하나 사드렸어요. 그때 다 빠진 머리카락 때문에 늘 답답한 모자를 쓰시다가 가발을 쓰시니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게 너무나 예쁘시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좋아하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가 가발을 쓰고서 그때만이라도 옛날처럼 건강한 모습처럼 보이니 시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예쁘네. 너무 예뻐. 둘째야, 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니? 정말 고맙다. 우리 마누라 꼭 연애하던 시절 보는 것 같이 예뻐. 우리 마누라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눈시울까지 붉어지며 말씀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작은 선물이지만 가발 사드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점점 이 생활에 적응하며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에도 시숙과 형님은 여전히 돈돈거릴 뿐이었습니다. 어쩜 이 두 사람은 한결같은지 시어머니가 아파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는데도 병원을 한 번 모시고 가는 법이 없었고, 하다못해 시댁으로 한 번씩 와서 얼굴이라도 좀 보여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도 어머니, 요즘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오늘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저희가 좀 바빠서 이번엔 들르는 건 좀 힘들겠네요. 대신 동서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양반 중에서도 아주 양반격이었습니다. 시숙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어요. 시숙은 시어머니 병원비나 치료비는 못 대줄 망정 시도 때도 없이 돈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서는 돈 얘기만 하기 일쑤였죠. 엄마, 한 500만 원 지금 있어? 있으면 나 좀 보내줘요.
이번엔 진짜 갚을게. 오랜만에 좀 도와주세요. 뭐야? 야, 넌 네 애미가 아픈데도 돈 얘기를 꺼내고 싶어? 네가 진짜 사람이 맞냐? 어? 너는 네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도 돈 얘기할 놈이야. 내가 아주 도둑놈을 키웠다. 도둑놈을 키웠어. 너 나한테 다시 한 번만 더 돈 얘기 때문에 전화하기만 해봐. 그때 나 아들이고 뭐고 2년 다 끊어버릴 줄 알아. 시숙의 전화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측은지심으로 부모된 마음 때문에 아들이 힘든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 몇 번 도와주셨지만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시어머니는 일절 시숙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철없이 구는 시숙네를 보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시고 시아버지도 점점 쇠약해져 가시는데 얼굴 한번 안 비추는 이 부부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나서서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예 나를 잡고 큰 마음을 먹고서 아주 어렵게 명절에 한 번 모였을 때 바로 말을 했죠. 형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아주버님이랑 형님 소식 많이 궁금해 하세요. 매번 생신이나 명절 때만 잠깐 전화만 하시고 통 들리질 않으시니 여간 보고 싶은 게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종종 좀 내려오고 그러세요. 어머님 아프시고 나선 두 분 다 거의 얼굴도 안 보이셨잖아요. 솔직히 그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요. 두 분 다 많이 바쁜 건 알겠지만 섭섭해 하시는 두 분 생각해서라도 한 번씩 내려오세요, 형님. 저는 꽤나 큰 마음을 먹고 형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용기 내서 말을 건넸죠. 제가 생각보다 좀 더 무례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할 말은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말에 화가 났는지 형님이 막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야, 너 지금 나 훈계하니? 어디서 감히 가르치려고 들어? 동서 너 진짜 웃긴다.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그 꼬락서니 보니까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게 보인다. 야,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누굴 챙겨? 직업도 없이 그냥 시간 많은 너나 챙기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동서, 시부모님 모시려고 일 그만둔 거 아니지? 잘린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 유세 떨려고 지금 그 쇼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아니, 그리고 막말로 시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가 고맙고 뭐가 좋아서 내가 아픈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어야 하냔 말이야. 남들은 시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며느리한테 차도 사주고 하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뭘 했니?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며느리 노릇을 해?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 개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엄청나게 화를 냈고 그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셨다가 형님 부부를 맞이하시고는 피곤해서 잠시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깨셨는지 저번 시어머니와 시숙 사건 때처럼 이 대화 소리를 다 들으신 모양이더군요. 그리고는 형님의 무개념 발언에 마구 화를 내셨죠. 너 지금 말 다 했냐? 우리가 뭐 해준 게 없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마누라한테 니네가 가지고 간 돈은 뭐냐 대체? 그 돈은 돈도 아니야? 내가 그거 분명 갚으라고 했는데 니네 1,000원짜리 한 장 내놓은 거 있어? 그리고 너네 결혼할 땐 어떻고? 둘째 내한텐 그만큼 해주지도 못한 거 내가 2억이나 해줬는데 그러곤 지금 너희가 받은 게 없어? 내가 도대체 뭘 해줘야 하는 거냐? 우리 전 재산 다 내줘야 그때서나 받은 걸로 칠래? 어? 이 배은망덕한 것들. 아니 아버님, 이 집 있잖아요. 이거 시세 보니까 지금 10억이 넘어요. 이거 파시는 건 어떠세요?
형님은 시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진짜 전 태어나서 이만큼 뻔뻔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역시 시아버지도 이 말에 더더욱 화가 나셨고 급기야는 거의 형님을 이 집에서 내쫓을 기세였죠. 야, 이 배은망덕한 짐승만도 못한 거사. 너 계속 그따위로 돈돈거릴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두고 싶지도 않다.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내 자식 놈도 문제지만 너도 문제야. 너도 문제. 꼴도 보기 싫다. 앞으로 돈 얘기할 거면 이 집엔 다시 찾아오지도 마라. 시아버지는 완전히 화를 내신 뒤에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셔서는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날 그렇게 형님네는 서울 사는 본인 집으로 가서는 삐져서는 그 뒤로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차라리 그 난리를 피우고 나니까 안 보는 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라리 안 왔으면 했어요. 그렇게 형님네와는 거의 연이 끊긴 사람들처럼 지내고 있던 와중에 또 한 번 저희에겐 힘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호전되어 가고 있는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인데요. 시어머니의 암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주변으로 전이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전이가 된 이후부터는 다시 병이 악화가 되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숨 좀 쉬어보세요.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천천히요. 아유, 애미야. 나, 나, 숨이 안 쉬어진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고 싶다. 여보,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당신한테 잘해줬으면 당신이 괜찮았을 텐데 다 내 잘못 때문에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가정적이었어야 했는데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아봤어야 했는데 미안하오. 미안하오 여보.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요 제발. 지금까지 잘 싸워왔잖아요. 또 싸워서 이기면 돼요. 제발요 엄마. 제발 힘 좀 내세요. 전보다도 더 많이 힘들어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아버지와 저희 부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보고만 있어도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저희의 이 간절한 마음이 부족했는지 병원에서는 안타까운 최종 통보를 해오더라고요. 안타깝게 됐지만 김순희 환자는 며칠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통보를 하고는 사라지는 의사를 보내고 저희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통곡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고 남편은 허탈했는지 병원 벽에 기대어 그대로 넋이 나가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제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어딘가로 연락을 했어요. 형님, 어머님 지금 병원에서 통보를 해왔는데 어머님 오래 못 버티신다고 해요. 오늘 내일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못 보셨으니까 이 며칠만이라도 일 좀 잠깐 쉬시고 내려오셔서 어머님 곁 좀 지켜주세요. 저는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제발 자식 노릇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간절하게 말을 했죠.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역시나 저를 좌절시키는 말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아니 3일이 걸릴지 4일이 걸릴지 아니면 일주일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 만약 한 달까지 가면 내 생계는 다 내팽개치고 거기 있으라고? 그럼 동서가 내 월급 책임질래? 어? 형님의 또 개념 없는 소리에 뻥 찌려는 찰나에 그 전화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는지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전화를 확 낚아채더니 곧바로 형님한테 따지더라고요. 형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지금 부모보다 그깟 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데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됐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냥 아예 다신 찾아오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편과 지내면서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만큼 남편은 엄청나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너무 놀랐어요. 형님네도 놀랐는지 그날 바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흘렸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식적이었습니다. 전혀 진짜로 슬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이틀 정도 있다가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많이 울고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남은 가족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안 피우던 담배도 피우기 시작하셨고 술을 거의 매일 달고 사셨거든요.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내내 시어머니만을 그리워하실 뿐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시아버지의 술병을 뺏어버린 날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왜 이러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루에 술 3병, 4병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시어머니 보러 가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남은 저희 자식들 생각은 안 해주세요? 아버님 이러시면 저희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은 안 하세요?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아버님도 좀 편해지세요. 저는 울면서 시아버지에게 애원하듯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멍하니 계실 뿐이었어요. 아버님, 제발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주세요. 네? 지금 어머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도 말이 없으신 시아버지를 위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죽을 만들어 드리거나 해장하실 수 있는 콩나물국이나 겨우 끓여 드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아버진 제대로 드시지 않으셨죠. 그게 바로 딱 5개월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문자 한 통이 왔는데 놀랍게도 시아버지에게 온 문자였어요. 시아버지는 누구한테까지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자 한 통으로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보자고 하셨고 저녁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그동안은 한 번도 시아버지는 식사를 같이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만 모였어요. 저는 문자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형님네 부부까지 다 부르신 건가 했지만 아니었어요. 딱 같이 사는 저희 부부한테만 말씀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자리에서 저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저녁만큼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웃음까지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얘들아, 그동안 우리 마누라 보내고 마음고생 많았지? 나 때문에 아마 더 했을 거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거냐? 내가 너희한테 해줄 건 없고 이 소고기라도 먹고 오늘 힘내자. 기운 내자. 아버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말 기운 차리신 거예요?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소고기는 저희한테 사오라고 시키시면 되지. 뭘 직접 사오셨어요. 아버님 몸도 지금 힘드실 텐데. 아니다. 이거라도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우리 며느리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내 아들보다도 네가 더 고생 많았다는 거 내가 잘 알아. 어찌나 미안한지 오늘 이 소고기 먹고 마음 풀어라 아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이렇게 기운 차리신 것만 봐도 다 괜찮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어디 우리 아버님이 사주신 소고기 맛 좀 볼까요? 애들 좋아하는 것 좀 봐요 아버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유 요 이쁜 것들. 할애비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눈치가 보였을꼬. 많이 먹어라 내 새끼들.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난 10분 뒤에 시아버지에게 하나 생각지도 못한 말을 전해 듣게 되었죠. 얘들아, 나 있잖니?
이제는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너네도 알아서 잘 살 것이고 나도 이제 내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거기에 우리 선산도 있으니 내가 더 편할 것 같다. 네? 아니, 그래도 아버님 혼자서 거길 가신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버님. 아버님도 지금 많이 쇠약해지셔서 저희랑 같이 지내셔야 돼요. 저는 시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니다. 나 그냥 이제는 고향에서 조용히 내 인생 살고 싶다. 아버지, 왜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세요? 나 이 집에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서 산 세월만 20년이다. 여기에 있으니까 니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나 내려가는 거 이해해줘라 아들아. 그리고 내가 내려가면서 우리 며느리한테 줄 선물이 하나 있다. 네? 선물이요, 아버님? 그래, 선물. 거의 4년 가까이 우리랑 살면서 시어머니 병수발 드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저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뭘 안 힘들어 힘들지. 너희 없을 땐 대부분 다 내가 했는데 그때는 나도 힘들었어. 하여튼 그래서 난 이 집을 너희 부부한테 증여해 줄 생각이야. 네? 이 집을요? 그래. 이 집 너희한테 줄 거야. 어차피 이 아파트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 저희는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결정에 얼떨떨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느낀 걸 남편도 그대로 느꼈는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근데 형도 있는데 우리한테 이거 다 증여하시면 어떡해요? 맞아요, 아버님. 이 집은 우선 아버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고향 내려가 계시다가 또 여기 생활 생각나시면 올라오세요. 그게 좋겠어요. 이 집 저희한테 안 주셔도 돼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니네 형하고 형수는 도저히 사람 새끼들이 아니다. 걔네들은 장례식 이후로 찾아온 적이 있니? 나 괜찮냐고 연락이라도 한번 한 적 있어? 겨우 한 번 연락 왔었던 게 뭔 줄 아니? 니네 애미 보험금 나온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 그거 좀 달라고.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에휴, 근데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그래서 이 집은 너희한테만 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어. 아버님, 이 집은 저희한테 너무 과분해요. 아버님께 이 집이 어떤 집인데요? 아, 그러니까 더 줘야지. 내가 너희한테 못 줄 게 뭐가 있겠니?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자, 난 이제 할 얘기 다 끝났으니 들어가 좀 쉬마. 오늘은 밖으로 오랜만에 움직였더니 몸이 좀 힘들구나. 너희 얼른 정리하고서 자라. 시아버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뒤로 정말로 속전속결로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집을 증여해 주시기 위해 준비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고향으로 내려가시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셨고 시아버지가 내려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형님네 부부까지 다 불러서 식사를 한 자리였죠. 그리고 그때 돈 냄새라며 환장하는 시숙이 먼저 시아버지에게 물어오더라고요. 아버지, 이번에 고향 내려가시면 이 집은요? 이 집은 어쩌기로 하셨어요? 어쩌긴 뭘 어쩌냐. 이 집은 둘째 내한테 이미 증여 다 해놨다. 다 알아서 처리해놨으니까 관심도 갖지 마. 시아버진 그 자리에서 통보식으로 말씀하셨고 이 집이 저희한테 증여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형님과 시숙은 완전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난리 요동을 친 건 형님이었어요. 아버님, 저희는요. 아니, 장남은 이 사람인데 왜 둘째한테 이 재산을 다 넘겨요?
말도 안 돼요. 진짜 노망난 거예요? 네? 형님은 막말을 내뱉더니만 그래도 자기 분이 안 풀리는지 급기야는 온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죄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리모컨에 소파 테이블에 있던 물건에 거실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다 던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저희는 바로 형님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요? 어떻게? 진짜 이럴 순 없어요. 형님, 그만하세요, 정말. 어떻게 끝까지 이러세요? 아버님도 계신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깡패도 아니고 진짜.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맨날 돈돈거리면서 돈 빼먹을 생각만 했지. 어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시부모님께 자식 노릇 해본 적 있으세요?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으세요? 야, 너 말 다 했어? 야, 이 도둑년아. 참, 기가 막혀서. 네가 이제 돈 받았다 이거지?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지? 잔말 말고 재산도 서열대로 받는 거야. 어디서 감히 둘째 주제에 들이대길? 당장 내놔. 내가 다 양보해서 딱 절반 받을 테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뭐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내놓으란 소리예요? 평소에 사람답게 살았음. 사람 대접, 자식 대접 받았겠죠. 그딴 건 하나도 안 했으면서 어디에서 지금 적반하장 짓이에요? 뭐야? 야, 너 입 달리면 다 말이야? 어? 한 번만 더 말해. 아주 그냥 그 주둥이 다 뽑아버리라니까. 나이는 어려도 제가 형님보다 생각하는 건 깊어요. 저의 발악하듯 하는 말에 형님은 완전히 열이 받아서는 그대로 제 뺨을 때렸어요.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저는 그대로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죠. 모든 것을 말릴 틈도 없이 그대로 지켜본 시아버지는 거기에서 정신이 번뜩 차려졌는지 그제서야 화를 내셨어요. 어디서 감히 손찌검을 해? 너 당장 이리 와! 시아버진 화를 내시면서 저를 때린 형님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고는 그대로 바닥으로 내팽겨 쳐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형님을 보면서 시아버지에게서 나온 괴력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 고얀 것들, 이 돈 먹는 존벌레 같은 놈들아. 너넨 진짜 사람 놈이 아니다. 사람 놈이 아니야. 니네가 이러니까 한 푼도 안 준 거야. 내가 이러니까 너네가 싫은 거야. 너네가 끔찍한 거라고. 니네 시엠이 죽기 전까지 안부절 한 번 한 적이 있냐? 아니면 찾아와서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기랬냐? 근데 둘째는 아니었어. 오히려 자진해서 우리 집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서 그 힘든 병수발을 혼자 다 하더라. 혼자 다 해. 그런데 내가 그런 며느리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냐? 어? 우리 둘째 아들 놈한테 이것 하나 못 주게 생겼어? 나는 이것보다도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얘네들은 그러면서도 나한테 손 한 번 안 벌린 애들이야. 이 집 준다고 했을 때도 겨우 내가 얘기해서 받았을 정도라고. 어디서 감히 그런 내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해? 아버님, 진짜 편애가 너무 심하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도 지금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게 누가 사업하고 사고 치라고 했어? 왜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려선 이 사단을 만들어? 내 마음은 변함없다. 너네한테 줄 거 한 푼도 없으니까 당장 썩 꺼져. 아버님의 완강한 태도에 작전을 바꿨는지 형님은 그 자리에서 다리를 쭉 뻗고는 떼쓰는 애들처럼 발을 동동거리며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발요. 제발요. 진짜 딱 절반만 주세요. 네? 저희도 정말 그 돈이 너무너무 필요하단 말이에요. 철없는 애처럼 질질 짜면서 졸라대는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아버지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야, 당장 꺼져.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보고 싶지도 않다. 더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어.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서 다신 여기 찾아오지도 마.
내가 고향 내려가더라도 너흰 절대로 연락하지도 말고 오지도 마. 지금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당장 일어나서 썩 꺼져버려. 시아버지는 거의 포효하듯이 말씀하셨고 그 기에 눌려서 형님과 시숙은 그대로 줄행랑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지금까지 참았던 서운한 감정들이 이날 다 터져버린 듯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시숙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졸라대는 듯 했고 형님은 조카들까지 데리고 와서 시아버지를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시아버지는 완강하게 거절을 하셨죠. 한 번 결정을 하시면 완고하게 그 고집대로 하시는 분이었기에 그 둘의 어떤 노력으로도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진 저희한테 아파트를 그대로 내어주신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내려가시고 나서도 형님네 부부는 끈질겼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남편에게 찾아와 졸라대는데 정말 사람이 미치는 줄 알았네요. 동서, 내가 전에 뺨 때린 거 정말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어머님 살아생전에 잘못했던 거 인정해. 근데 나도 정말 사는 게 바빠서 그랬어. 내 남편이란 놈은 사업을 접자고 해도 저 모양인데 내가 무슨 수가 있었겠어. 자, 내 뺨 10대도 더 때려도 돼. 아니, 그 이상 때려도 되니까 제발 마음 풀릴 때까지 나 때리고 우리 딱 1억만 줘. 어? 정말 딱 1억만 해줘라, 동서. 저는 끝까지 황당하게 나오는 형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지금 이 아파트 저희한테 증여됐지만 저희는 아버님 살아계신 동안에는 이 아파트에 손댈 생각 일절 없어요. 아무리 우리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이거 저희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형님이 후회하시고 바뀌셨으면 저한테 와서 싹싹 빌 게 아니라 아버님께 보여주세요. 그 모습 보고 아버님 마음이 돌이켜져서 이 아파트에 대한 값 얼마는 형님네한테 나눠주시라고 하시면 그때 드릴게요. 그 전까진 어림도 없으니까 다신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형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알고는 기가 죽어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숙도 포기를 했고요. 그 뒤로 시아버지는 원하시던 고향으로 내려가 1년째 지금 너무 잘 지내고 계세요. 비록 저희와는 사는 곳이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혼자 계시는 시아버지를 위해 종종 내려가 얼굴을 뵙고 있답니다. 가실 때마다 몸은 좀 마르셨어도 얼굴은 편안해 보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은 시숙네도 조금은 정신을 차렸는지 한 번씩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시아버지는 그 부부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없어 보이시긴 합니다. 결국 그 이후로 시숙네는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시숙은 지금 백수로 지내면서 간간히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지내는 듯 했고 형님도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가장 노릇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듯 했어요. 근데 부동산이 요즘 불경기라 좀 힘들어하는 듯 하긴 했지만 그래도 돈 얘긴 꺼내지 않더라고요. 시숙네가 조금만 더 일찍 정신을 차려서 시부모님께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진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진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죠. 저희 남편은 그 큰 좋은 아파트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스 기사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형님한테도 이야기했듯이 이 집은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잠시 빌려서 쓰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낼 거랍니다. 그래서 저도 살림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 소일거리를 알아보다가 다행히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커가면서 돈도 꽤나 들어가 일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경단녀가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하나 있어서 들어가서는 한 달에 170만 원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야 조금씩 저희 온 가족들이 다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도 많이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도 마음이 놓여 지금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가족들 간의 불화, 다툼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그때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저희 집처럼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지 않길 제가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좋은 사연으로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